혹시나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좀 재미없다고 나가시는 분이 있으면 이남우 교수님 발표하실 때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숫자가 줄지 않고 이남우 교수님의 발표를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남우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는 이남우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인 프레젠테이션 설명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좀 학생들이 과연 어떤 투자를 하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가 아주 요동을 칠 때 제가 그 학생들하고 요즘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카톡방을 열어서 수시로 대화를 하거든요. 주식 얘기는 기본적으로 안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서베이를 했어요. 학부생하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학생이 누구인가? yes, no, 예, no만 간단하게 이제 했는데 실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을 닫고 있는 연대 제가 가르치는 과목 학생들의 10에서 한 15%.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엄청 참여를 해서 여기서 뭔가 그 아주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투기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여기서 사고팔고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거는 남학생, 여학생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도 그런 서베이가 있고 한국도 작년에 NH증권에서 신규 계좌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여학생들이 투자를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기 초에 물어보면 여학생들은 작년 초에 아마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서 쭉 들고 있는 것 같고 수익률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주 단위로 그 뉴스 같은 거 이제 발표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슨 종목 들고 있는지 약간 좀 그 느낌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저도 잘 모르는 이상한 그 좀 아주 그 특이한 미국 종목도 사고 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별로 많이 안 난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동서고금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남자들이 자기가 주식 투자 잘한다고 과신을 해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를 못 내는 이제 그런 것도 국내 캠퍼스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 5년, 10년 길게 보유할 수 있는 회사군 그런 그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패밀리 기업입니다. 그 가족 기업이라고 마스크 써야 되나요? 안쪽으로?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기업, 그 가족 기업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재벌들의 어떤 사익 편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미국, 유럽의 아주 뭐 몇 세대 되는 그 명문 가문들이 그 상장사를 자기 그 개인 기업처럼 열심히 주인의식을 갖고 오래 경영한 데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면 저희 소액주주가 오너랑 같은 배를 타고 순항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계속 높은 기업들은 그 모멘텀이 계속 가는데 그런 기업들은 장기 주가 성과도 높은 걸로 과거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개 회사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피터 틸이라고 실리콘밸리의 그 가장 뛰어난 사상가, 그 페이스북 그 초기 투자가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해라. 그래서 진입장벽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D를 20-30조 원씩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경쟁을 제한하면서 이들 기업이 독점적인 과점적인 이윤을 계속 높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크레딧 스위스라고 이제 스위스의 그 유명한 은행이 그 패밀리 기업, 가족 기업들 장기 주가를 분석을 했는데 매년 3% 이상 기타 기업 대비 초과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들 그 패밀리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도 높고 마진도 높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랑 R&D도 분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 성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 실적도 좋고 그 결과 주가도 지속적으로 되게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많이 겪고 그다음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매년 제품을 5% 10% 이상 올려서 화제가 되는 프랑스와 이태리의 그 명품 회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그 루이비통의 그 아주 매장이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런 그 명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짝퉁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명품은 유럽의 그 장인들이 직접 만들죠. 그러니까 공급이 생산이 제한이 되고 중산층이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늘면서 수요는 늘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LVMH, 루이비통, 디오르 이런 회사 브랜드, 그러니까 75개 브랜드를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그 다음에 케어링 같은 데는 구찌랑 YSL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보기엔 그 몽클레, 그 패딩계 그 샤넬이라는 원래는 프랑스 회사였는데 이제 이태리 기업인이 인수해서 그 밀라노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유명하지 않나. 그러니까 소액주주로서 대주주 패밀리 장인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장기 여행을 떠나는 그런 개념이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랑 헐시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월마트는 1962년에 월튼가가 만든 세계에서 최대 유통기업 여러분도 뭐 아시죠? 그 할인 그 양판점으로. 근데 이 회사는 마진은 낮지만 엄청나게 높은 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활용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배당 포함해서 총 주주 수익률이 한 12~13% 났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헐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초콜릿 회사인데 이 회사는 19세기 말에 그 헐시 가문이 펜실베니아에 만들었는데 초콜릿 회사인데 마진이 20%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성장성도 높고 그래서 여기도 헐시 가문하고 같은 배를 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외에도 좋은 그 패밀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로레알 다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간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은 결국 기업 가치 상승, 주가 상승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인터브랜드라고 아주 전문화된 그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매년 가을에 전 세계 100대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파이의 그 규모가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인데 다음 페이지. 그 브랜드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그 브랜드가 뛰어난 기업은 그 기업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고객들이 살 수 있고 분야로 진출을 해도 고객들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 아이폰을 쓰고 애플 워치를 쓰는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별 걱정 안 하고 그 애플카를 살 겁니다. 그게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는 살아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과거 한 3년, 5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가치가 꾸준히 증가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런 트렌드들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유형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
인력, 기술, R&D, 고객 관계, 그 다음에 신뢰, 트러스트, 이런 것들의 그 무형 자산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데가 의류, 스포츠 의류 업체 중에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뜨는 브랜드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이 들고 있는 유튜브. 오늘 구글 알파벳 실적이 발표됐는데 순이익이 160% 증가해서 분기 이익이 20조 원이 나왔습니다. 분기에 20조 원. 대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주가 상승도 높았던 기업들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대부분인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인데 삼성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 가치로 5위이고 최근에 모멘텀은 좀 약해요. 그리고 브랜드가 대부분 나오는 게 그 갤럭시 폰이거든요. 좀 한계성은 있지만 삼성도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 외에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루이비통 그룹, 그 다음에 에르메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일부는 주가가 좀 단기 호평가된 것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그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까 그 피터 실이 얘기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R&D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업종이 4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IT 하드웨어, 삼성이 가장 최대 투자를 하고 애플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 옆이 IT 서비스, 여기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저희가 아는 빅테크 회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도 옛날에는 R&D가 제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 다임러 벤츠, 토요타, 포드 결국 이런 데들은 전기차로 다 전환이 이루어져도 일부 전 세계 10대 메이커 중에 살아남지 못해도 이런 데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가 투자가 많은데 이제 러쉬, 스위스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같은 기업은 30조 원 이상을 R&D에 투자합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해서 한 20조 원 정도 하는데 독보적이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는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 이익, 현금 흐름이 매년 30% 이상 복리로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이 그 회사별로 그 성과를 나타내는데 삼성전자는 R&D 투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데 인텔은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죠. 좋은 회사지만 R&D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니면 투자할 때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페이스북 같은 데도 계속 R&D 투자를 해서 진입장벽을 만들고 반면에 LG전자는 최근에 사업부 정리하고 그러면서 주가의 모멘텀은 좋지만 과연 근본적인 그 경쟁력을 아직도 R&D가 뭐 한 2조 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죠. 삼성전자의 한 10분의 1쯤 됩니다. 과연 얼만큼 장기적인 경쟁력이 있냐. 그래서 좀 근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털 지표로 R&D를 많이 투자하고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있는 회사, R&D가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골라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했는데 채팅방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말씀해주신 패밀리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기업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 표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수 기업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크라든지 뭐 장치 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쇼핑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중심으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브랜드 가치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B2C 업체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 반도체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는 TSMC잖아요. 근데 거기는 B2B 업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진 않을 때 이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기준은 아까 그런 유의 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B2B 관련한 업종은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라는 질문을 저와 함께 그 채팅창에서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시가총액의 그 퍼센티지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보면 대개 B2C 기업들이 높습니다. 당연히 뭐 소비자를 매일 대하니까 소비자들이 그 높은 브랜드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그 빅테크 기업이 다 포함이 되고,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다음에 그 머세디스 벤츠 이런 데들이 그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톱 10. 10위 안에 들거든요. 반면에 빅테크인데도 브랜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B2B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변이 돼서 뭐 그 자체가 B2C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회사의 장점이고 B2B라고 낮다고 해서 그게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여기서도 그 브랜드 가치의 증가율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그 브랜드 가치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15개 기업을 고른 거는 브랜드 가치 증가율이 과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았고, 한번 브랜드 가치가 모멘텀을 타면 상당히 갑니다. 이제 그게 그 브랜드의 그 의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령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퍼가 차이가 많은 나이는 이유가, 삼성전자는 퍼가 한 4배, 5배,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서 30배인데 거버넌스 차이도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애플은 그 이제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고, 삼성은 그냥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로만 인정이 되는, 숙명적으로 30조 원 이상을 계속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아직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인식이 못 되는 게 삼성전자의 한계인데, 물론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업체죠. 그래서 21세기는 이미 어느 정도 그렇고 계속 이런 무형 자산의 가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을 성장을 만드는 기업들이 선호할 거고, 월가는 외국 투자가들은 당연히 그런 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능력, 그런 이런 무형 자산의 만드는 능력이 결국 벽에 부딪히면, 지금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혀서 퍼가 14배, 5배에서 좀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극복을 하면 삼성전자가 한 단계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퍼가.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 산업 대 그 자산 경량화 모델, 그 차이가 되게 있다고 보입니다. 시장은 그걸 되게 냉혹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에. 알겠습니다. 이 발표를 학생들한테도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 방법이나, 이게 패밀리 기업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다 생각하시는, 이게 한국 거버넌스 포럼, 기업 거버넌스 포럼 측에서 올라온 질문인데, 패밀리 기업 얘기하니까 바로 올라오는 질문이, 일감 몰아주기, 시가 기준 합병 비율 산정, 자회사 상장, 회사 돈으로 야구단 인수, 기업가 파트너가 되고 싶은데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도 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뭐 상당히 좋으신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패밀리 기업의 순기능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어서는 그게 악용이 된 점이 많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를 보면 1세대, 2세대까지는 주인의식이 투철해서 아주 패밀리 기업이 승승장구를 하고 초과 수익을 많이 냅니다. 경영성과도 뛰어나고. 하지만 3세대부터는 금수저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4세대가 되면 더 심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4세대 경영을 하는 두산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많이 망가졌다고 저는 보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좀 티어 2로 치는 재벌들은 3세대, 4세대 가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미 보이고, 재미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 삼성그룹이 지금 3세대죠. 그러니까 전 세계 트렌드를 봐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어서 지금 이제 그 패밀리 3세대 오너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년 경력의 이남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우리의 20년 경력의 현역
리서치 헤드로서 어떤 코멘트를 주실지 우리 파울 초이 본부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세 개의 종류 중에서 뭐 제가 평소에 제일 이제 관심 가지고 많이 좀 그렇다라고 동의를 많이 한 쪽이 그 R&D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저도 그때 전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한번 봤었고, 그리고 특히 R&D를 많이 할 때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이 비용으로 떨기 때문에 수익이 덜 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R&D가 그 기업의 이익과 성장으로 돌아오더라, 많이. 근데 이게 이제 R&D를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나라별로 이제 제가 처음에 업계 시작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쪽에서 한국 기업들은 R&D 그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매출 대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랑 경쟁할 수가 없다. 글로벌 글로벌 회사들은 이제 당시에 인수합병이 활발했었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맺으면서 같이 플랫폼 쉐어하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쓰는 규모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빅5 빼고는 다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빅5는 다 거의 망했고요. 그 빅5 아닌 뭐 혼다, 뭐 현대 그런 회사들이 잘 됐거든요, 다. 그래서 R&D 규모를 그 나라별로 비교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라의 그 엔지니어 코스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전체적으로 브랜드 가치 좋아지고 R&D 많이 쌓는 기업,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어서 뭐 저는 반론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여기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또 패밀리 기업 취재 전문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뭐 지주사 전환해서 뭐 이런 거 찾아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말씀대로 그거는 패밀리 기업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 부분인 거고, 장점을 잘 살리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조니 대표님도 그렇고 이남훈 교수님도 그렇고 폴체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외국 계셔요. 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한국을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번에는 조니 대표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그 강연 잘 들었고요. 그게 사실 R&D라든가 그런 결국은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더 성장할 거냐, 그거의 관점인데, 그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가총액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비교해 보세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에요. 자금 조달 비용이 애플이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 그 이제 핸드폰을 만들 때 자기네가 개발한 건 거의 없어요. 다 회사를 그 M&A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인수합병이 일어나서 그 지금의 회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자체적으로 R&D를 투자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는 기술을 사오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단순히 그 펀더멘털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패밀리 기업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편법을 쓰거나 하면은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외국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패밀리 기업도 그렇고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 건지, 그래서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또 한번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신뢰감을 얻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신뢰감을 얻게 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 코스트 오브 캐피탈, 그러니까 자금 조달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고,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미국이 계속 기업이 커지고 하면서 하는 게
그 코스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는 그런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가총액이 외국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작기 때문에 앞으로의 게임에서 훨씬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와, 오늘 참 진행하기가 너무 수월한 게 얘기가 너무 잘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시청자나 플로어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질문을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존리 대표님이 시가총액이 크다, 자본 조달 비용이 싸다, 그래서 M&A나 보통 기술을 사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이남우 교수님께서 자산 슬림화 얘기를 자본 슬림화 얘기를 잠깐 지나가듯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어려운 얘기냐면은 여기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잉여 자금이 아니라 신용 등급을 높여서 대량의 회사채를 통해 R&D나 M&A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요새. 이런 것들이 저금리 상황에 올바른 경영 방향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 더해서 뭐가 있냐면은 애플은 자기 돈으로 뭐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ROE가 높아요. 이게 이익 자체가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이거를 주주들한테 워낙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ROE가 높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되게 높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버는 돈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본을 운영하고 여기서는 또 M&A를 하거나 기술을 운영하거나 그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뭔가 새로운 성장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흐름은 과거 우리나라 방식에서는 사실 좀 낯설어요. 막 빚내가지고 뭐 사고 번 돈은 주주들한테 막 다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낯선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랑 시가총액이 딱 4배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눠보면 순이익이 2배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애플의 순이익이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2배 차이가 나고 퍼가 정확하게 또 2배가 차이가 납니다. 30배 대 15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애플은 지난 2, 3년을 보면 매년 8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순이익보다 큰 규모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의 목적은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과도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아서 ROE를 항상 높게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데 ROE는 ROA에다가 그러니까 ROE, 그 자기 자본 그 수익률은 ROA, 그러니까 총 자산 수익률 곱하기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레버리지는 항상 건전하죠. 그래서 뭐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커스코 같은 기업도 항상 과도한 자기 자본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주주를 대하는 그런 그 자세가 조금 배울 게 있고 옛날에 뭐 외환위기 때 다 부도 날 뻔해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아까 우리 폴초이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만한테도 배울 거가 있습니다. 대만은 에퀴티 컬처가 주식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익 나는 거에 반 이상 배당을 하고 가급적이면 주주한테 환원을 어떻게 할까. 과도한 자기 자본을 갖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소액 주주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만은 뭐 TSMC도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이 유사한 한국 기업보다 높죠. 그런 면에서 는 저희가 좀 낮았다고 그래도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애플도 스티브 잡스 시대에는 그렇게 자본을 운영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IT 주식은 절대 투자하지 못하겠다 그랬던 워렌 버핏이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과 애플이 그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한테 주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묘하게 맞물리면서 음모론으로는 이게 우리 쿡 형님과 버핏 형님이 이렇게 뭔가 짱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올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애널리스트가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이 죄송하다 그랬어. 우리는 돈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잉여현금 흐름이 너무 많고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다. 그래서 앞으로 M&A를 하든 신규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자본을 조절해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는 거 보면서 야, 한국도 좀 나름 좀 인식들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나온 질문 중에 뭐 ESG의 중요성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플로우 질문 받겠습니다. ESG 뭐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그 연세대학에도 뭐 E 전문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S 전문가는 별로 없어서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모임도 갖고 토론회도 갔는데 너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큰 행사인 것처럼 이제 언론도 맨날 일면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큰 뭐 시장이 열린 것처럼 그래서 좀 더 차분하게 임해야 될 것 같고 G가 좋은 회사는 당연히 E랑 S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G를, 거버넌스를 먼저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G가 좋은 회사는 E랑 S를 최소한,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찾도록 투자가들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진이나,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이사회 역할도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너무 그 홍보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부에서 하나라도 차분하게 챙기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플로우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강연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라든지 서점에서 존니 대표님이나 이남우 교수님의 책도 읽어보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강연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뭐 앞에 했던 질문 연관돼가지고 또 저 나름대로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ESG가 이제 강조됨에 따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에는 모건 스탠 평가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그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ESG라는 부분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그런 평가 기준에 따라 그 내용만 보고 우리가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그냥 대략 짐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보고서라든지 어떤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건지 거기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3천 시대가 됐는데 존니 대표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비교적으로 일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은 약간 좀 시장적으로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발전이 높은 나라다. 근데 사실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대부분은 지금 일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인구 구조라는 그렇지 아까 말씀했던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수적이라든지 국민연금도 지금 주식을 좀 더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그 상황이 일본이랑 좀 유사하게 가는 느낌이 들어서 대표님께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나라는 좀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좀 더 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희망이 있다. 라는 뭐까지 좀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남우 교수님께 했던 책 중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도 못해 저 잘 몰랐던 이제 자동차 시장이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제 룰루레몬이 해가지고 말씀하셨을 트레이닝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또 변화되에 따라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되는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좀 커질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지 그런 좀 대략적인 미래 시장 규모를 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좀 뭐 내용이라든지 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에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1번, 3번이 이남우 교수님께 ESG 평가 방법 그리고 시장 규모 변화에 대한 얘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 존니 대표님께 그 일본과 한국이 어떤 같이 가는 거냐 아니면 따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 듣고 나머지 그 마무리하면서 총평 한 말씀씩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 질문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실수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톱다운으로 경제 산업을 보면서 종목을 고르는 거, 그다음에 버텀업,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자기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는 거, 자기가 아는 거에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혼합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되게 잘 아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맥켄지 분석을 보면 그 투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다. 에스컬레이터는 저절로 그냥 타고 있으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산업을 골라서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에서 산업을 하여간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미래를 참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는 게 기업들이 어느 분야에 채용을 많이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비밀이었는데 요즘은 링크드인 같은 데 들어가면 테슬라가 어떤 엔지니어 뽑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뽑는지 제가 그건 쉬어보진 않지만, 최근에 지금 애플이 애플이 한국에서 뮤직 담당한 엄청난 시니어를 지금 공개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애플이 한국에서 이제 뮤직을 세게 하겠구나, 컨텐츠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참고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가령 일반적으로 배터리 그 시장이 2차 전지가 향후 10년 동안 20-30% 늘어난다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맞고 틀리고 그 이상의 저희가 의견을 갖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뛰어난 기업이 어디서 어떤 인력을 찾느냐,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첫 번째 ESG는 뭐 우리 전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폴체이 본부장도 그렇지만 외국 투자가들, 한국도 뭐 정통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기업 방문해서 물어보고 기업을 살펴볼 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녹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갖고 또 너무 이렇게 그걸 갖고 큰 이슈를 삼는 것 자체가, 물론 이 관련돼서는 좀 새로운 이슈가 있지만 주인은 투자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죠. 전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기본인데, 그리고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는 종업원이나 그 주변 커뮤니티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되게 두루두루 잘해서 모든 사람이 해피해서 좋은 결과를 나게 만드니까 그 자체가 새로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ESG 평가 지수를 산업부에서 KESG를 한다고 해서 저는 참 유감입니다. K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희 대표님께 그 일본 관련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토픽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 일본 자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화가 가장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무서운 건데, 지금 일본이 지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일본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된 건데, 그럼 한국이 지금 일본을 닮아가고 있느냐? 맞아요.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을 희망을 보는 이유가, 한국은 적어도 일본하고 다른 거는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습득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새로운 분야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면 전기차, 그다음에 어떤 그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거, 한국에서 이제 뭐 카카오도 엄청난 부자가 됐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가 이제 목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는 게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약 15년 뒤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퇴직연금이 주시장, 미국처럼 주시장에 들어와야 되고, 시가총액이 한국 기업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고, 또 새로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창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일본처럼 되는 거는 적어도 전 15년 동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고 하는 이유가 일본처럼 되면 큰일 난다. 근데 한국은 희망이 있다. 적어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디스커스 했지만은 그런 어떤 ROE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ROE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우리 한국 기업들은 에쿼리 파이낸싱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는 돈을 안 줘도, 디비던드를 안 줘도 괜찮은 투자가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대만이나 이런 데는 에쿼리 파이낸싱,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주주들한테 투자받은 게 훨씬 더 자금 조달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디비던드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쉐어 바이백을 하거나 그런 이유가.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회사는 현금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 회사를 챌린지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리저브 레이셔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혀 쓰지 않는 용어가 리저브 레이셔예요. 그러니까 어느 현금을 어느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주가를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금 조달 코스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ROE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이 앞으로는 훨씬 더 주주 프렌들리 회사가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 조달 코스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빨리 끝내라고 시간을 자꾸 쪼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은 우리 폴초이 본부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한마디씩만 딱 하고 마무리하죠. 예. 네, 아니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보통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이 제가 서베이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대부분 다 정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본인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이제 발굴을 찾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와 계속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의 성격에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 드리면, 투자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보자. 그래서 저는 어제 테슬라 모델 Y 시승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이미 전기차가 있는데, 이 Y가 시승이 차례가 저한테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기 리스트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Y가 모델 S랑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테슬라의 주력 기종으로 가서 내년에 100만 대 지금 판다고 테슬라 일론 마스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고 그 자체가 자기 생활이 되면 아주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투자는 제일 투자하기 좋을 때는 지금 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하셨다 그러면 하는 거고, 이미 하고 계시다 그러면, 꾸준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투자 클럽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친구들끼리, 주식에 하나씩 연구해 오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미국처럼 주식 투자하는 거를, 당연히 여기고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투자를 언제부터 할까 계속 따지기만 하게 되고 그거는 좋은 투자가 자세가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그 돈이 일하게 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펀드를 갖고 있을 때는 내가 꾸준히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패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주식시장은 폭락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위기를 경험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가 된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모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러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했던 시간이라 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자산 시장을 보다가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주식으로는 패가망신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물론 더 강력한 경쟁자 코인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장기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켜서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환경에서 투자 판단을 보통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또 부동산은 잘 고르게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자신들이 분석을 안 하니까 자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주가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비상장 회사에 투자 제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상장 회사 투자를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상장? 그래서 얘기를 좀 귀가 솔깃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 주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팔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히려 그 사장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게 되고 기업 분석을 더 하려고 그러게 되고 오히려 성장성에 대해서 더 오래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비상장사 투자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3000시대 아니라 4000시대, 5000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뭔가 좀 자신감 있는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머니투데이 방송 발칙한 경제가 함께하는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가 알려주는 코스피 3000시대의 투자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